책을 잠깐 볼게요. 163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163페이지. 자, 물권 변동이 있어요.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런 게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물권의 발생, 변경 및 소멸을 총칭하는 바, 권리주체 입장에서는 물권의 득실, 변경을 의미한다. 물권 변동은 물권이 어떻게 생기고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거다 이거죠. 변동의 모습은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있다. 그래서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끝에 보면은 예가 있죠. 아파트 소유자가 매매를 통해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한다. 이런 게 가장 대표적인 거고, 우리가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자, 동그라미 2번에 법률 규정. 요거는 187조가 적용되는데, 그죠?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취득시효,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소멸시효, 혼동, 몰수 외울 필요 없어요.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시의 원칙은, 자, 물권의 존재와 변동은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사항, 즉 공시 방법을 수반해야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외부에 동그라미 치시고 인식, 요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공시입니다. 그죠? 공시는 로마 시대에도 있었어요. 넘어갑니다. 현행법상의 공시 방법은 등기, 점유, 인도, 관세법상의 명인 방법, 분묘 기재권의 본분 이런 게 있다. 이것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등기 하나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동산에선 점유입니다. 그게. 그 정도만 외우시면 된다. 그리고 형식주의야 의사주의는 말씀드렸고,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다. 그래서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당사자에 대해서도 물권 변동은 발생하지 않는다. 여기에다가 줄을 치시면 돼요. 공시를 하지 않으면, 등기를 넘기지 않으면 당사자 간에도 안 넘어갔다 이겁니다. 당사자 간에도. 그죠? 이건 좀 쇼킹하죠? 안 그런가요? 그 다음에 공시의 효과, 권리 변동의 효력, 공신력, 추정력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는 정도 아시면 되고, 공신의 원칙, 이거는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신뢰에다가 동그라미 치시면 되겠네요. 제가 공시 방법을 신뢰하고 거래, 여기에 굵은 글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이제 암기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것보다 더 줄이게 지금 말씀드려 주는 거예요, 지금. 핵심만. 신뢰, 이거만 외우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공시의 원칙은 외부, 이거만 외우시면 되고, 공시인의 원칙은 신뢰,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누구한테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누가 공시의 원칙이 뭐고 공신의 원칙이 뭐야? 그러면 외부, 신뢰 이것만 기억하시면 설명할 수 있어요. 맞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공시의 원칙이라는 건 이 물권 변동, 물권의 변경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외부에서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공신의 원칙은 이 공시, 외부에 밝혀지는 이 공시된 것을 신뢰하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해 줄 거냐, 이 문제야. 설명하면 돼요. 그쵸? 외부, 신뢰.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외우실 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한다. 예컨대 저는 학생들한테, 다른 저기에서 학생들한테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너 책을 읽었냐? 책을 예컨대 존 롤스의 정의론 읽어봤냐? 읽어봤대. 설명해봐. 이러면 설명이 한마디로 한 문장이든 두 문장이든 자기가 설명할 수 없으면 그거 공부한 거 아니거든요. 설명할 수 있어야 공부가 된 거예요. 설명하려면 외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설명하려면 외워야 돼요. 예컨대 내가 책을 읽었다. 뭐도 읽고 많이 읽었어요. 근데 설명은 못 하겠어. 안 돼. 이거 아는 거 아닙니다.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외워야 되고, 그죠? 필요한 부분을 외우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특히나 시험에서는 우리가 얼만큼 잘 외웠느냐에 따라서 이 결판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40문제 절대 시간 내에 다 풀기 어려워요. 정말입니다. 보통 한 문제당 1분 30초 정도 주는데, 그러면 거의 읽는 속도와 판단하는 속도가 동일해야 돼요. 읽는 속도와 내가 이게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속도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것도 빠르게 읽어야 됩니다.
천천히 읽으면서는 여러분 30문제도 못 풀어요. 여러분 60점은 40문제에서 60점이라는 게 뭐 25개, 그럼 15개나 틀릴 수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15개 금방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체크해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그죠? 잘 모르겠어. 그러면 애매하다. 그럼 물음표나 체크해 놓잖아요. 10개 무조건 넘어가요. 그러면 내가 체크 안 한 건 다 맞았냐? 거기에서 한두 개는 100% 틀립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푼 문제도 자칫 틀리는 경우가 두세 문제는 발생해요. 이게 시험이에요. 막상 집에 돌아와 보면 내가 이거 왜 틀렸지?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 75점을 제가 제시해 드렸는데 75점을 맞기 위해서 필수적인 건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문자 아니면은 이렇게 뭐 마킹을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외우시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수업을 듣고 집에 가시면 마킹한 거 외우시는 작업을 하면 돼요. 그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외우고 까먹고. 원래 공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부어놓는 속도가 빠지는 속도보다 빠르면 돼요. 그러면 채워집니다. 아시겠죠? 무슨 닮아야 놀자처럼 무슨 웅덩이에다가 집어넣는다 이런 방법 없어요. 그냥 쏟아놓는 속도가 빠지는 속도보다 빠르면 돼요. 간단한 게임입니다. 그죠? 모든 7과목이 다 그래요. 쉽죠? 쉽습니다.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보면은 공신의 원칙의 확장. 이거는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옆에다가 X 쳐놓으면 돼요. 이런 게 있다. 이 정도로 하면 되고. 물권 변동. 물권 행위는 뭐냐? 물권을 직접 넘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다.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물권적 계약 이렇게도 말이 많죠. 물권 행위의 성립 시기는 부동산은 등기서류 교부 시. 등기서류 넘겨주면은 물권 행위 있는 거예요. 그죠? 동산 같은 경우에는 점유 이전 시 이겁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외워두셔야 되죠. 등기서류 넘겨받으면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거래를 한다 그러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한테 요 물권에 필요한 물권 변동에 필요한 등기서류를 다 넘어가고 있는지 그걸 정확히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살다 보면은 등기권리증 같은 거는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근데 등기권리증은 아무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잃어버리면 재발급이 안 돼요.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 되고 그거는 확인서면이라는 걸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서면이라는 걸 대체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도. 요새 뭐 등기 뭐 이렇게 보니까 무슨 뭐 이렇게 뭐 숫자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뭐 이렇게 붙여주고 뭐 하던데. 그죠? 자, 넘어갑니다. 자, 166페이지 맨 위에 보면 물권행위의 부관, 물권행위에도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여기에다가 줄을 치시고요. 기억해 두십시오. 물권행위 자체에도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 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부동산 등기법상 해제 조건 또는 종기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밑에다가 써놓으세요. 밑에다가 왜 이거밖에 안 되냐면 일단 효력은 발생해야 하는 것만 가능 이렇게 해요. 일단 효력이 발생하는 것들만 가능해요.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들은 안 돼요. 종기는 뭡니까? 지금 일단 효력은 발생하는데 끝나는 시점을 적어 놓는 거죠. 그죠? 해제 조건은 뭐예요? 일단 지금 효력은 발생하는데 조건이 완성되면 효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나중에. 그죠? 그러니까 일단 효력이 발생하는 것들만 돼요.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들, 시기, 정지 조건 이런 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왜냐하면 물권 변동의 효력을 불안정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 건 내가 지금 물권 행위를 했는데 조건 붙여가지고 물권 이 효력을 나중으로 미룬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무조건 발생하는 것만 돼요. 그 뜻입니다. 그리고 물권 행위의 독자성 뭐 이런 거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밑에서 셋째 줄에 원칙적으로 유인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원칙적으로 유인성이 있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래서 채권행위가 날아가면 물권행위도 세트로 날아갑니다. 채권행위가 날아가면 물권행위도 같이 날아가요. 같이.
그게 유인성이다 이겁니다. 요게 23회 시험이 났었죠? 유인성이 있다 요게. 자, 옆에 보면은 법률행위와 물권 변동의 뭐 186조의 적용 범위, 이거는 뭐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취득은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 물권의 양수, 제한 물권의 취득 이런 거 줄치는 거 아닙니다. 넘어가고요. 물권의 소멸 뭐 이런 것도 외우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 넘어가시면 돼요. 시험에도 안 납니다 이런 거. 다음 중 뭐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소멸이 아닌 거 이런 건 안 나요. 나면 틀리면 되지 그런 거, 그죠? 우리가 외운 것만 잘 맞춰도 됩니다. 그죠? 100점 맞을 필요가 없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목표는 100점으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도 100점 맞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객관식 시험에서. 객관식보다 주관식이 좀 더 어렵죠. 자기가 써야 되니까. 제가 풀어왔던 시험 중에 제일 정말 어려웠던 시험이 사법시험이 아니었어요. 사법시험이 아니었고 사법연수원 다닐 때 시험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뭐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뭐 이런 것도 아니었고 사법시험도 그 다시 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거는. 근데 사법연수원은 다시 다니라고 못 다닐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좀 어려운 시험이 뭐 판결문 쓰는 시험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판결문, 형사 판결문, 민사 판결문 쓰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 못 들어보셨죠? 아침 9시부터 시험을 시작하고요. 6시나 7시에 끝납니다. 이렇게. 쉬는 시간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없고 점심시간도 없어요. 알아서 먹으면 돼요. 각자. 화장실은 여기에 교탁에 티켓이 2개 있어요. 빨간 거, 파란 거. 빨간 거 여성, 파란 거 남성. 요 티켓이 요 앞에 있으면 나와서 티켓 들고 화장실에 가면 돼요. 화장실에 가서 뭐 담배를 피든 뭐 오줌을 놓든 뭐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근데 갈 때 공익이 따라 붙어요. 공익이 2명 감시하고 있고 복도에도 있고 화장실에 가면 따라 붙습니다. 남성은 화장실 안에 들어와요. 여성은 화장실 밖에서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보고 티켓을 놓고 내 자리에 들어가서 공부하면 다른 친구가 가는 거죠. 점심은 알아서 먹으면 돼요. 먹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데 시간이 부족한 검찰 실무 같은 건 7시까지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부족하더라고. 한 번은 그래도 선배들한테 얘기 들은 건 있어서 김밥하고 물하고 캔커피를 하나 사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자리 밑에다가 넣어놨어요. 넣어놓고 풀기 시작했는데 김밥을 집는 건 고사하고 그 다음 날부터 아예 사가지도 않았어요. 물도 못 제꼈더라고. 물도. 이 시간 동안에. 보통 한 3시부터는 판결문을 쓰기 시작하고 그 전까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 6시간을 분석했는데도 반도 분석이 안 끝나는 겁니다. 반도. 미쳐버리겠더라고. 시간은 1시간인데 1시간 남았는데 나는 지금 판결문 지금 막 쓰려고 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미치는 거죠. 요런 시험을 한 2주 봐요. 3주? 3주. 요거는 이제 시간이 긴 시험이고 시간이 짧은 시험도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1학점짜리 뭐 이런 건데 우리가 지금 하는 등기라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동산 등기법이라는 시험이 있어요. 그건 이제 뭐 부등기부등본 뭐 이런 것들 뭐 내는 건데 어쨌든 이건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인데 가로 안에 넣기예요. 1번 뭐라고 써 있고 가로, 또 뭐라고 써 있고 가로. 이렇게 가로가 꼭 2개야. 하나가 아니라. 그래 놓고 이게 50개입니다. 이게. 그리고 옆에 땡땡 있어요. 위에 오답이면 감점함이에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하나는 안다. 하나만 썼다. 그러면 이거 오답이잖아요?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빈칸으로 놔주면 그냥 0점인데 내가 하나라도 잘못 썼다. 그러면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 내가 다 틀렸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점이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시험을 냅니다. 근데 요거를 2-3개 이상 틀리면 A가 안 나와요. 근데 우리는 보통 줄을 중요한 데 치지 않습니까? 이런 데선 하나도 안 나옵니다. 줄친 데선. 시험에 그러니까 내용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교과서 넘어가는 이상한 뭐 그러나에다가 뭐 이렇게 해놓고 엉뚱한 데 그냥 막 해놓습니다. 근데 이거를 또 다 맞추는 애가 있어. 그래서 한 번은 무스갯소리인데 시험 끝난 다음에 이 부동산 등기법 교수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어떤 놈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우리 뭐 교수님들이 가르쳐 준데 우린 열심히 줄지 보였는데 뭐 거기 하나도 안 나고 뭐 이상한 데에서 막 이렇게 가로 2개 놓고 그 오답이면 감점만 하면 이거 너무 비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힘든데. 그랬더니 조금이라도 쉽게 내면 너희들은 변별력이 안 생긴대. 그래서 변별력 차원에서 이렇게 낼 수밖에 없대. 이래도 다 맞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대. 그때 뭐 대단하죠. 제일 재밌는 경험이었어요, 인생에서. 연수원 2년이. 근데 그때 제일 가슴에 많이 남는 건 그런 거였어요. 교수님들이 항상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첫날부터 너희들 밖에 나가서 행동까지 조심해라. 너희들 한 명이 밖에 나가서 허튼 짓 하고 돌아다니면 법조계 전체를 욕먹이는 거다. 그런 얘기를 정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진짜.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왜냐면 저를 가르쳤던, 제가 2000년과 2001년에 사법연수원을 다녔는데 그때 가르쳤던 교수님들, 부장판사들이셨죠? 그분들 중에 8분이 대법관이 되셨어요. 장내 대법관들 8명이 교수님이었어요. 선생님들. 이런 분들한테 배운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아우라가 있는 겁니다. 뭐 김용란 대법관님, 김지영 대법관님 다 이반 교수님이셨고, 저를 담임했던 지대훈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고법부장하고 그다음에 대전고법원장 하시고 변호사를 안 하시고 법원에서 퇴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 동기들 후배들이 대법관이 돼도 이 양반은 끝까지 정년까지 있었어요. 정년까지. 그런 다음에 퇴직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변호사 개업을 안 하시고 군판사로 지원을 하셨어요. 군판사. 그래서 지금 저기 김포시법원 판사로 가 계십니다. 변호사 안 하신다고 자기는. 그래서 군판사를 시법원에서 이제 판사하고, 시법원은 이제 작은 사건들 하잖아요. 보통 이혼 사건 하고 그거 하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맨날 귀에 못이 박히게 듣던 소리였죠. 그런 분들이 정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겪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내가 많은 걸 효율적으로 할까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책을 어쨌든 머릿속에 다 넣어야 되는데, 그죠? 머리는 한계가 있고 시간도 한계가 있고 다른 기란성 같은 애들 너무 많고, 그럴 때 정말 이 머리를 부여잡으면서 어떻게든 많이 늘려면 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 책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어떻게든 이거를 하나라도 더 머릿속에 오래 갖고 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게 아마 공부의 왕도라면 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동그라미 치시라는 거는 치고 외우라고 부탁드리는 거는 외우십시오. 길지 않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건 대부분 길지 않죠. 길면 못 외우니까 그래요. 못 외우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설명이 안 돼. 그죠?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은 우린 다 외운 겁니다, 지금. 그죠? 외부 신뢰 땡이에요, 이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간단하게 봅니다. 상속, 이거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자기가 돈 받죠. 그 다음에 공용취득, 이것도 공용취득은 뭐만? 공용취득은 이제 협의 말고 강제징수하는 것만 그렇습니다. 그죠? 형성판결, 실제법상 형성판결. 형성판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이혼이에요. 그죠? 형성판결은 판결 자체로 그냥 법률관계를 확 만들어버립니다. 공유물 분할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이행판결은 등기 필요 이렇게 돼 있죠. 이행판결은 해당 사항 없어요. 이행판결은 아무리 내가 받았어도 내가 승소했다고 해서 등기가 그냥 넘어가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등기 가서 해야 돼요. 아죠? 무조건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헷갈리시면 안 돼요. 형성 판결만이고 이행 판결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내가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경매, 공경매만 그렇고 공유경매는 매각되고 완납 시에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자, 그 밑에 보면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시험에 어마무지하게 많이 났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만 우리는 외우면 돼요. 기타만.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절대 틀리지 않거든요. 책을 오래 보다 보면. 요거는 어떻게 외우느냐. 혼법분 피신 전용 외우시면 돼요. 혼법분 피신 전용. 알겠죠? 몇 에다가 써놓으십시오. 혼. 그래놓고 그러니까 쓸 때는 이렇게 쓰세요. 혼, 뭐 법, 분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뭔지 몰라 또. 혼법분? 혼자 밥 먹나? 아니거든. 여기에다가 혼동, 법정 요 두 자씩만 적어 놓으세요. 알겠죠? 분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잊어먹어요. 예. 그리고 사실 요거만 기억나면 요것도 기억이 납니다. 사람의 머리는 아주 희한합니다. 예. 혼법분 피신 전용이에요. 혼법분 피신 전용. 그러니까 187조 이한 물권 변동에 그죠? 시험에 잘 나는 건 혼법분 피신 전용입니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그러니까 187조 물권 변동에 대해서 자 문제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지문 읽기 전에 옆에다가 써놓으시는 겁니다. 그냥 혼법분 피신 전용 써놓고 지문 보시면 돼요. 그럼 그 중에서 하나 찾으면 됩니다. 그러고 찾으면 바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틀리면 안 돼요. 진짜 두 문자로 외워서 넘어갈 수 있는 건 두 문자로 외우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판례가 있는데 요거 1번만 볼게요. 자기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건축허가 명의가 타인 명의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아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그죠? 건축허가 명의가 누구여도 상관없다. 이거하고는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자기 돈을 들였으면은 그렇다. 자, 그 다음에 171페이지에 부동산 등기 보겠습니다. 등기는 권리관계에 따라서 등기부에 기재하는 거겠죠? 예. 자, 사실의 등기와 권리의 등기라는 게 있는데 사실의 등기는 뭐냐? 그냥 현상, 그죠? 이놈의 건물이 어떻게 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 지붕에 뭐 조적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현상을 적어놓은 게 사실의 등기. 그 다음에 권리의 등기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고 뭐 저당권이 누구한테 있고 이런 권리관계를 적는 것. 요게 권리의 등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에 있어요. 표제부. 이거는 등기부를 제가 기초 때는 한번 띄워드렸는데 하여튼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 을구. 갑구는 소유권, 을구는 그거 이외 이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보존등기. 이거는 최초의 등기다. 이거죠. 최초의 등기. 원래는 토지도 보존등기를 옛날에는 다 했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같은 걸로 된 겁니다. 보존등기 그때 했던 건. 근데 지금은 토지에 대해서는 뭐 보존등기 잘 안 하죠. 다 부동산 중에는 다 건물입니다. 건물. 그죠? 예. 요즘 젊은이들의 최대의 꿈이 건물주 아닙니까? 정말. 정말 옛날에는 너 앞으로 꿈이 뭐니? 이러면 저 대통령이요, 뭐 장군요, 뭐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건물주요. 네이버 같은 저는 이제 요즘 뉴스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안 봐요. 아예 안 보는데 네이버나 다음 이런 그 포털도 안 봅니다. 왜 안 보냐면 이게 넘기다 보면은 무슨 부동산 섹션 뭐 이런 뭐 재테크 섹션 이런 거 있어요. 그럼 보면은 뭐 아무개 연예인 뭐 샀는데 뭐 수십억 시세 차익 뭐 어떻게 성공했나 뭐 이런 게 섹션 기사로 막 나와요. 이거 정말 잘못된 거거든요. 정말 이거는 최악입니다. 자본주의에서 정말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그러니까 존 로크가 민주주의의 어쨌든 이거거든요. 완탑? 완탑인데 민주주의의 가치가 이 자본주의하고 형성될 때 이제 나라가 이제 발전하고 저기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반드시 중요한 거는 노동의 가치를 얼만큼으로 산정할 것이냐가 매우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애덤 스미스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덤 스미스는 그러니까 사람한테 자유롭게 행동하게 해라.
대신 국가는 뭐 하느냐? 시장엔 개입하지 말고 공정한 룰에 의해서 게임이 흘러가는지 철저한 감시자의 역할을 해라 이 얘기거든요. 이게 아담 스미스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를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뭐 마치 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부는 아무 짓도 하지 말고 뭐 일일이만 뭐 하다 아닙니다. 아담 스미스는 일종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매우 중시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그런 뉴스를 보면 불로소득 아닙니까? 불로소득, 그죠? 자본주의에서 자본이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그 자본 안에 이 사람이 노동력이 투여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다. 아담 스미스의 얘기입니다. 로크의 얘기예요. 근데 상속재산 같은 건 어때요? 돈 받은 사람의 노동력이 녹아있지 않죠. 자기 아버지의 노동력이 들어가 있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거라고 100% 주장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지하철 뚫어지면 그 옆에 막 아파트 값 막 올라가잖아요. 이것도 아파트 값 올라갔다고 해서 이 사람 거냐? 아니거든요. 공공의 재산으로 이 편익이 올라갔는데 그 이익은 사적으로 수렴한다. 이거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발이익 환수제 같은 거 하죠. 그죠? 엄밀하게 따지면 개발이익은 100% 환수하는 게 맞아요. 엄밀하게 자본주의적 가치로 따지고 보면. 왜냐면 지하철 네가 놓은 거 아니거든. 근데 집값이 10억에서 20억이 됐어. 그러면 그 차액 10억을 네 거야? 넌 어제와 오늘이 다를 바가 없어. 이 아파트에 대해서. 근데 외부 효과 때문에 10억이 올랐잖아요. 그럼 이 10억은 자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건 다 토해내는 게 맞아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자본주의적 요소예요. 근데 지금 뭐 40%? 절반도 이거 환수하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죠? 뇌재산 침해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이거는 자본주의를 잘못 배운 거지. 자본주의를. 이런 얘기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걸 다 바라는 세상인데, 그죠? 근데 저는 글쎄, 자본주의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좀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동그라미 2번.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자는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으니까 바로 자기 앞으로 신청할 수 없고, 대장상 최초의 소유 명의인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한 다음 이전 등기를 받아야 한다 이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났었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만들어지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건물이 이제 완공이 돼요. 그러면 먼저 대장을 먼저 편제합니다. 대장. 건축물 대장을 먼저 만들고 그 건축물 대장의 편제에 따라서 등기를 보존 등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먼저 제일 처음에 건물이 만들어졌을 땐 대장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 그거에 따라서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전 등기부터는 등기가 넘어가면 그 등기에 따라서 대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만 대장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대장에서도 예컨대 내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 내 명의로 올라갔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아직 등기는 안 했어. 근데 팔아먹었어요, 이 사람한테. 그러면은 건축물 대장상 등록 명의인이 옮겨지거든요, 이 사람한테. 그럼 얘가 보존 등기가 되느냐 이거지, 건물에 대해서. 그건 안 돼요. 지가 지은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사람 명의로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기한테 이전 등기를 해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거는 용어들인데, 기입 등기는 그냥 뭐 기입 등기는 써놓는 등기입니다. 이거는 모든 건 다 기입하죠. 예컨대 소유권이 넘어갔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도 기입하죠. 이것도 기입 등기. 그러니까 쓰여진다 이 뜻이에요. 그냥 이거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용어는 아닙니다. 특별한 의미 있는 건 2번부터예요. 경정 등기는 경정, 오기된 거 바꾸는 겁니다. 잘못 써진 거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변경 등기는 그야말로 뭐 현상이 변경됐을 때, 그죠? 현상이 변경됐을 때. 그래서 경정 등기는 원시적인 하자가 있을 때, 그죠? 실체 관계와 부합하기 위해서 바꾸는 거고, 예컨대 뭐 지번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이게 슬라브 5층짜리인데 4층으로 됐다거나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경정 등기입니다. 변경 등기는 후발적인, 그죠? 뭐 증축을 했다거나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는 그야말로 다 때려부시는 거죠. 말소하는 거. 멸실 등기는,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 자기가 때려부신 다음에 말소시키면 되는 건데, 멸실 등기는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나 부동산이 자연적으로 없어졌을 때 멸시를 시키는 거죠. 말소 회복 등기는 없어진 거를 다시 회복시키는, 이거 용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라는 게 밑에 있죠. 가등기. 이것도 시험에 제법 났죠. 가등기는 장차 행해질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해주기 위한 효력을 가지는 등기이다, 이겁니다. 본등기의 순위를 보존해준다. 그래서 원래 등기라는 건 이 권리자하고 의무자가 함께 이렇게 등기소에 가는 게 맞아요. 네, 그죠? 하지만 단독으로 할 수도 있죠. 서류 같은 거 다 받으면. 동그라미 3번도 마찬가지 그 얘기입니다. 공동신청이 원칙이지만 뭐 그냥 서류 같은 거 다 있으면은 자기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가등기의 효력. 여기에서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1번 순위 보존 효력밖에 없다. 그래서 가등기는 순위 보존 효력만 있을 뿐이다. 실체법성 효력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등기가 되었다 손 하더라도 가등기를 얘가 걸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합당할 거다, 이런 추정력 없어요. 사실 가등기는 허위로 막 가등기 걸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응?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짜 권리자일 거야? 이런 거 인정 안 해줍니다. 그게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실체관계한 유무 관계 없어요. 가등기가 됐다는 것만으로는. 또 가등기가 됐다, 이것만 가지고 가등기권자라는 지위 가지고 뭐 다른 권리자들한테 막 소송 못해요.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등기됐다. 그렇다고 해서 본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제3자한테 청구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나중에 본등기하면 돼요. 본등기하면 직권으로 말소시켜줍니다, 법원이.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본등기 후의 효력.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요거 다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다 시험에 났습니다. 본등기는 물권 변동은 언제? 물권 변동 시기는 본등기 할 때인데 가등기 순위, 넘버링은 가등기 할 때 순서로 따져줍니다. 순서만, 그죠? 그래서 물권 변동 시기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 물권 변동의 시기는 순번은 가등기 할 때로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가등기 후 본등기 때까지 중간에 남의 등기가 있으면 이건 다 없애준다, 이겁니다. 그게 중간 처분이 있는 경우 다 말소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가등기가 어마어마하게 센 권리예요. 가등기. 그래서 가등기가 있는 부동산을 중개 매매 하실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등기 공부. 등기부는 여러분 아마 보셨을 거예요. 등기부를 난 한 번도 못 봤다 그러면 네이버에 등기부 등본 이렇게 치면은 거기에 이미지 딱 누르면 쭉 나옵니다. 그런 거 보시면 돼요. 그게 다 등기부입니다.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 이렇게 돼 있고요. 대장은 사실 상태만. 요거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대장이라는 건. 건축물 대장. 그죠?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이런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관계를 보면 처음에 보존 등기 할 때는 대장문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편제에 따라서 등기를 하고, 그죠? 보존 등기하고 그 이후부터는 등기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대장이 바뀌는 형식으로 갑니다. 등기는 뭐 공동 신청을 해야 되지만 뭐 혼자 할 수 있고 대부분은 법무사한테 맡기죠. 그죠? 법무사한테.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법무사들이 떼돈을 벌었죠. 그러니까 한참 개발 시대 때, 그죠? 지금처럼 막 그 싸게 하지도 않고 막 이럴 때니까 뭐 이제 어디 뭐 시행을 한다, 그죠? 그럼 거기에 돈을 PF를 댔던 은행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점장 그거 부어 삶아가지고 오더를 총대로 다 따는 거지. 그러면은 한 2,000세대 해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응? 이거를 법무사가 하면은 뭐 이걸로 수십억 버는 겁니다. 그 수십억 중에는 이제 뭐 음루양으로 이제 퍼주고 뭐 했겠지. 그럼 또 쇠고랑 차면 또 내 고객이 되고 뭐 이러는 겁니다. 그죠? 세상은 돌고 돌고 이게 상부상조 구속되고 들어오고, 그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좀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법원에서도 어차피 들어오려면 또 내가 옛날에 시부할 때 검사직무 대리할 때 이렇게 하는데 저를 지도해줬던 검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전 청주지검에서 했거든요. 고향이 거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 업고할 때 탁 이렇게 서가지고 야 25, 그 피해자들한테 잘해줘. 왜요? 아, 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어? 그리고 얘들한테는 마일리지도 막 이렇게 쌓아주잖아. 그러니까 친절하게 해줘. 다음에 또 오세요. 이렇게.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친절하게. 어? 이 사람들 없으면 우리 다 실업자라고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청구권. 등기청구권이라는 거는요, 그야말로 청구라는 건 뭐라고 했죠? 청구권이라는 건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게 일정한 자귀나 부자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거죠. 근데 그 자귀의 대상이 등기예요. 등기를 해달라고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죠? 등기청구권.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야, 너 왜 나 돈 다 줬잖아. 너 왜 근데 등기 서류 안 넘겨? 안 해? 소송 이기지. 그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얘한테 팔았어. 팔았고 돈도 다 받았어. 근데 얘가 지금 안 나타나. 나 등기를 넘겨줘야 되는데. 그죠? 법무사한테 연락하니까 얘가 연락이 잘 안 된대. 그러니까 나한테 계속 뭐 종부세 나오고 토처세 나오고 막 나와. 그죠? 그냥 너 빨리 가져가라. 이렇게 청구할 수도 있어요. 등기 권리자 너 빨리 가져가. 이거를 등기 인수청구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은 권리자가 의무자한테 요구하는 거고, 등기 인수청구권은 의무자가 권리자한테 빨리 가져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등기 청구권은 법률행위, 계약이죠. 계약 같은 걸로 발생하는 게 당연한 거죠. 이게 가장 많죠.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죠? 내가 돈 주고 산 겁니다. 야, 내가 너한테 돈 주고 샀으니까 너 나한테 등기 넘겨, 이거죠. 이거는 당연히 채권적인 겁니다. 등기 넘겨. 10년의 소멸시효예요.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10년. 기본적으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채권은 10년이에요. 10년. 다만 요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자, 내가 땅을 샀어요. 내가 땅을 사고, 그죠? 돈도 다 주고, 근데 등기만 안 해왔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는 중이다.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근데 깜빡 잊고 등기만 안 해온 겁니다. 요럴 때는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이에요, 그게. 그죠? 돈 다 주고 내가 넘겨받고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데 등기만 지금 안 해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10년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은 등기 넘겨달라고 못하나요? 조금 억울할 것 같죠? 네. 그래서 시효에 안 걸린다 이겁니다. 사용 수익하고 있어야 돼요. 단지 내가 저 사람한테 돈 다 주고 등기 넘겨를 받아야 되는데 사용 수익, 내가 그 자리에 인도받아서 사용 수익 안 하고 그냥 사용 수익 안 하고 그냥 엉뚱한 놈이 살고 있는데 그냥 10년이 흘러가 버리면 등기 청구권 날라가 버립니다. 아시겠죠? 사용 수익이 필요해요. 사용 수익. 그리고 실체관계에 불일치할 때도 등기를 넘겨달라고 할 수 있어요. 예컨대 내 땅인데 엉뚱한 사람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럴 때 야, 너 나한테 등기 내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요겁니다. 이게 아니라 얘하고 나하고 계약한 거 없거든. 그죠? 계약한 거 없는데 얘 명의로 돼 있으니까 야, 니 거 없애고 니 남겨. 이렇게 하는 거. 요런 등기 청구권은 실체관계에 불일치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이고, 요거는 뭐다? 물권적인 겁니다. 물권적 청구권. 왜냐면 이거 땅은 내 땅이라니까. 내가 진정한 소유자인데, 그죠? 내가 진정한 소유자인데 엉뚱한 사람 명의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 땅 등기 이거 없애고 나한테 넘겨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권리가 있단 말이죠. 요거는 소유자로서 하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어때요? 이건 소유자로서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채권자로서 달라고 하는 거지. 그쵸? 샀으니까 내놔 이거잖아요. 근데 얘는 내 거니까 내놔 이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물권자고 얘는 채권자예요. 다릅니다. 그 다음에 뭐 시효 취득. 시효 취득은 두 가지가 있죠. 등기부 취득 시효, 뭐 점유 취득 시효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채권적인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차권에서도 뭐 이거 안 중요해요. 이거 채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데, 임차권일 때 원래 임차권은 채권인데 물권화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임차권을 등기할 때 그때 이것도 뭐 채권적인 겁니다. 그래서 물권적인 게 요거 하나 있네요. 그죠? 요거 하나. 나머지는 다 채권적입니다.
행사는 어떻게 하느냐? 등기 권리자가 직접 행사가 가능하고 등기 권리자의 채권자가 대위 행사도 된다. 이거는 뭔 얘기냐면 자, 갑이 자, 을한테 부동산을 샀어요. 매수인. 얘가 매도인. 그죠?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갑은 을한테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등기를. 그죠? 등기 요구할 수 있어요. 근데 마침 병이란 사람이 이 사람의 채권자예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병 입장에서는 갑이 을로부터 등기를 가지고 와야 내가 이거에 대해서 집행할 수 있는 이익이 생겼다고 볼 때 얘가 지금 안 해오는 겁니다. 등기를 안 갖고 와요. 그러니까 내가 집행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를 대위에서 얘한테 야, 을 너는 갑한테 등기 넘겨. 이렇게 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게 대위 행사예요. 대위 행사. 대위 행사라는 게 대신 지위를 이 뜻입니다. 요 사람의 지위를 대신해서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대위 행사입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면 소멸시효는 요거죠. 요거는 걸리지 않지만 채권적은 10년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본등기. 아까 가등기를 봤어요. 가등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순위보존 효력밖에 없다. 그죠? 그리고 가등기한 것만으로는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무슨 추정력 같은 것도 없다. 대신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 순위는 가등기 시점으로 한다. 다만 물권 변동기 시점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가등기는. 그럼 본등기는 뭐냐? 본등기도 여러 가지 효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예컨대 내가 집을 사고 내가 등기를 넘겨오면 어떤 효력이 있냐면 일단 권리가 변동하겠죠. 전주인으로부터 나한테 넘어오는 겁니다. 권리 변동이 오는 거. 또 순위도 등기 순서에 따라 남발행이 맡겨진다는 얘기입니다. 등기. 그 다음에 등기가 되어 있다는 건 그죠?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그죠?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기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추정력. 등기가 이렇게 있었으면 그죠? 이에 부합하는 어떤 실체가 있을 거다. 등기가 있었는데 그러면 매매에 의한 등기가 있다고 기재가 돼 있어요. 그럼 매매가 있었겠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등기하지. 매매가 있었겠지. 이런 것들을 추정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요 효력들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쭉 읽어보면 되는데 시험은 요게 많이 나죠. 추정력이란 등기의 유무효와 관계없이 등기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권리가 존재할 것이라는 추정. 그러니까 등기가 이게 어쨌든 지금 존재하고 있으면 이게 진짜로 효력이 있든 없든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짜 효력이 있든 어쨌든 기재가 돼 있어. 어쨌든 기재가 돼 있으면 뭔가 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 거예요. 기재만 돼 있으면. 그죠? 추정의 범위, 요 빨간 펜으로 돼 있는 건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정력이 있어요. 권리가 있을 거래. 이 사람한테 이렇게 물권 변동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이제 추정할 수 있대. 그러면은 어디까지, 누구한테 대하여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게 어디까지, 무엇에 대하여입니다. 물적 범위. 일단 등기가 되어 있었다. 등기가 A로부터 B로 넘어갔다. 이러면 그 등기 절차가 적법하게 넘어갔을 거다라고 추정해 줍니다. 절차가 올바른 절차에 의해서 넘어갔을 거야. 이렇게 인정해 줘요. 그리고 기재가 된 사항도 적법하게 기재가 돼서 넘어갔을 거다라고 추정해 줍니다. 기재사항. 그죠? 또 등기 명의인 또 제3자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얘기냐면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자 등기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해갖고 갑이 등기가 돼 있었고 2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 을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등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는 지금 현재 등기자죠. 이 사람은 얘가 갑한테 주장할 수도 있고요. 제3자, 뭐 병이 있으면 제3자한테 주장할 수도 있고 또 얘도 주장할 수 있어요. 갑도. 내가 넘겼어. 매매로 인해서 넘겼다고 돼 있잖아. 야, 난 매매야 얘한테.
근데 왜 국세청 너는 내가 얘한테 증여했다고 따져?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전소유자도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원인에 대해서 매매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갑이 야 을이 내 동생이긴 하지만 돈 받고 넘긴 거라니까. 그러니까 매매로 넘겼지. 나 증여 아니다. 왜 증여세를 때려? 이런 겁니다. 제3자, 국세청 제3자잖아요. 그죠? 주장할 수 있어요. 전소유자도. 이 사람도 주장할 수 있고 이 사람도 주장할 수 있고 제3자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제3자도. 응?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는 건 얘가 이쪽에 막 집행하는 겁니다. 채권자여갖고 이제 막 경매 치려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이거 내 땅인데? 그랬더니 뭔 소리야. 지금 을명의로 돼 있는데. 얘가 주장하는 거죠. 그죠? 다 주장할 수 있어요. 서로 그냥. 자기가 유리하면. 그 얘기입니다. 또 추정의 효과, 추정력을 없애려면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이걸 증명해야 돼요. 양립할 수 없는. 이 등기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거.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매매로 인해서 넘겼는데 병이 얘한테 집행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얘가 지금 저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땐 얘가 입증해야 돼요. 자기 거라는 걸.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저 추정력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면 네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예컨대 이렇게 볼 수도 있죠. 1번 갑에 2번 을 이렇게 돼 있는데 얘가 얘한테 자기는 두드려 맞았대. 그래서 강박 상태에서 넘긴 거라 저건 내가 취소하겠대. 그러니까 이 등기 없애달라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주장합니까? 지금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이렇게 등기가 돼 있으면 얘가 주장해야 돼요. 내가 강박 상태에 있었다는 점. 그죠? 그것 때문에 넘겼다는 점. 폭행 협박이 있었다는 점. 그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 못하면 패소지. 그죠? 추정력이 이렇게 센 겁니다. 그 다음에 추정력이 그냥 주장 안 해도 넘어가는 경우 있어요. 어느 단계가 되면. 전소유자의 사망 후에 등기가 됐다. 이런 건 너무 뻔하지 않습니까? 전소유자가 사망한 게 1월 1일인데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넘어간 게 3월 1일이야. 그럼 죽은 사람하고 했나? 뭐 이런 거지. 그죠? 이러면은 이런 것들은 등기에 추정력을 인정 안 해줘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 또 매수인 진짜 산 사람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됐다. 그러면 추정력이 깨진다 이겁니다. 추정력이 깨진다. 보존등기에서는 원시 취득자가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게 되면 추정력이 깨집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등기의 이제 추정력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지긋지긋한 등기. 등기. 자, 등기에서 형식적 유효요건과 실체적 유효요건이라는 게 있죠. 형식, 이거는 뭐 폼이에요. 폼, 그죠? 기재사항들. 실체적, 이거는 내용입니다. 내용. 내용이 유효할까 말까 뭐 이런 얘기들. 형식적 유효요건은 자,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져야 한다는 의미인데 중복 등기가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어요. 이거 책에는 굉장히 복잡하게 써 있는데 아주 간단한 원칙이 좀 있어요. 중복된 보존 등기로 각각 이전 등기가 됐다. 그러면 보존 등기 선으로 판단한다.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1910년, 1945년, 1950년, 1970년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하여튼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땅 또는 하나의 건물에 보존 등기가 2개가 되는 경우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전산화가 안 돼 있잖아요. 전산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사람이 다 일일이 수기하니까 이게 그런 경우가 옛날에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땅에 A 토지에 이렇게 보존 등기가 간명의의 보존 등기, 을명의의 보존 등기 이 2개가 된 겁니다. 그러면 갑도 병한테 팔았을 거고 을도 정한테 팔았을 거고 이렇게 됐잖아요. 지금 나중에 이게 불거진 겁니다. 그럴 때 하여튼 이 사람을 살릴 거냐 이 사람을 살릴 거냐 하여튼 정리는 해야 됩니다. 지금 등기를 하나로. 맞죠? 자, 그럴 때 어떻게 이거 정리할 거냐. 보존 등기가 지금 중복되어 있는 상태다. 그럴 때
만일에 이렇게 상이한 명의인이다. 하여튼 명의인이 동일하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A 토지가 간명의로 한 번 보존등기가 되고 또 다른 책자에는 또 간명의로 다른 또 보존등기가 또 된 거예요. 간명의로 보존등기가 2개 된 겁니다. 이런 상황도 있고 간명의로 돼 있고 을명의로 돼 있고 이런 상황도 있는 거예요. 지금 2가지 상황. 이럴 때 요 상황이든 요 상황이든 어쨌든 먼저 보존등기 된 것, 이게 이깁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먼저 된 게 이긴다. 먼저 된 게. 먼저 이게 됐다. 그럼 얘가 이기고요. 먼저 이게 됐다. 이게 이깁니다. 이게 일단 원칙. 단 먼저 되긴 했는데 원인 무효임이 밝혀지면 그 효력은 없어요. 그건 너무 뻔한 얘기죠. 어쨌든 간에 먼저 된 게 이겨요. 먼저 된 게. 동일인이건 아니면 상이한 명의인이건 먼저 된 게 이기는데 그 먼저 된 게 원인 무효임이 밝혀졌다. 그러면 후속 순위로 넘어가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요 얘기가 그 얘기죠? 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동일인 명의일 때는 무조건 후등기가 무효예요. 무조건. 먼저 한 게 이깁니다. 근데 먼저 했던 게 원인 무효가 될 리가 없잖아요. 얘가 간명의의 보존등기가 원인 무효면 두 번째 것도 원인 무효겠지. 그러니까 얘는 따질 것도 없이 뭐죠? 얘예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받은 거고 얘는 소유권 날라가요. 그러니까 얘한테 가서 손해배상을 요구하든지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거 날라가니까 얘는 얘한테 가야 돼요. 그죠? 얘는 걔대로 갖고 있는 거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자, 존재상 불합치라는 건 등기하지 않은 매수인의 지위. 아까 좀 봤었습니다. 내가 부동산을 샀는데, 그죠? 샀는데 그래서 이전받아서 막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데 문제는 등기만 안 갖고 온 겁니다. 등기만 안 갖고 온 경우. 그러면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 명의로 아직 돼 있고, 그죠? 나는 돈 다 지급하고 난 이미 여기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불합치된 상태예요. 현재 사실 상태, 권리의 진정한 권리자는 을이고, 그죠? 등기만 지금 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가 지금 달라진 겁니다. 지금 갑, 을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등기하지 않으면 물권 변동 효력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조건 등기가 돼야 돼요. 물권적 합의와 등기 2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그죠? 안 되는 겁니다. 등기하지 않았지만 점유할 권리가 있는 자, 매수한 자죠. 이런 사람은 매도인의 물권적 청구권에 대항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내가 을이에요. 갑한테 돈 주고 샀습니다. 부동산을. 그래서 나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약간 이제 세상 물정을 모르고 땅 문서만 들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았지. 등기 안 갖고 있는 와중에 요 갑이 세상을 떠납니다. 유일한 상속자인 병이 나타난 거예요. 아들이지? 어라? 이거 아버지 명의로 아직 돼 있네? 아저씨 나가. 이렇게 된 거지. 우리 아버지 땅이니까 나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내 건데.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아니야 이거 내가 점유할 권리가 있어. 난 못 나가. 뭐 이렇게 해서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점유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점유하고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그죠? 채권적 청구권이긴 하지만 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요. 그죠? 10년이 지나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등기 넘겨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실소치권도 있어요. 예컨대 내가 과수원을 샀다. 아직 등기를 내가 돈을 다 주고 등기를 넘겨받아야 되는데 그죠? 그럼 과수원에서 당연히 사과가 열렸을 거고 그것들을 내가 수확했어도 아무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다 돈을 지급하고 매수한 사람으로서 권리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상 불합치가 엄청 중요하죠. 네, 그래서 뭐 법률 행위와 등기 기재가 불합치하는 경우 그리고 등기 원인에 불합치하는 경우 법률 행위는 매매를 했는데 뭐 기재는 뭐 증여가 돼 있다든지 그죠? 등기 원인이 잘못돼 있다든지 중간 생략 등기, 진정 명의 회복 여기서는 중간 생략 등기가 제일 중요하죠. 저 실체적 유효권의 내용상 불합치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내용상 불합치죠? 내용상. 아까는 기재의 불합치를 좀 봤고요. 자, 등기 기재의 불합치, 질적 불합치. 이건 뭐냐면 질적 불합치는 물권적 합의는 근저당권 설정 합의를 했어요. 근데 등기는 근저당권 설정 합의가 아니라 완전히 색다른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소유권 명의가 넘어갔다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는 저당권 설정 합의를 했는데 등기는 소유권이 넘어가 있다든가, 나는 근저당권 설정 합의를 했는데 뭐 이쪽에는 뭐 갑자기 가등기가 돼 있다든가,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별종의 등기가 돼버린 겁니다. 이럴 때 등기 원인은 권리 변동 안 되고, 그런 등기는 그냥 무효예요. 물권적 합의가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나는 근저당권 합의를 했는데 갑자기 소유권이 넘어갔다 뭐 이런 경우에는 내가 소유권 넘긴다는 합의도 없는데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효입니다. 그런 건. 양적 불합치, 이거는 요건데 이거는 간단해요. 1,000만 원에 합의를 했어요. 근저당권 1,000만 원, 저당권 1,000만 원짜리 합의했는데 등기한 건 3,0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러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당연히 그거는 유효죠. 그죠? 3,000짜리가 돼 있어도 1,000 한도 내에선 유효, 2,000은 무효. 3,000 합의를 했는데 1,000만 돼 있다. 그러면 1,000 유효입니다. 그쵸? 이거 양적인 거예요, 이건. 이거를 양적 불합치 이렇게 부르죠. 그러니까 질적 불합치는 그냥 무효예요. 이거는 양적 불합치는 둘 중에 제일 작은 거 만큼 유효입니다. 법률행위보다 등기가 작다. 그럼 등기만큼. 등기보다 법률행위가 작다. 그럼 법률행위만큼 유효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질적 불합치는 그냥 무효라고 써놓으시면 되고, 요거는 적을 쏘자 써놓으시면 돼요. 원인 불합치. 건물 완성 전에 보존 등기가 됐다거나 미등기 건물 양수인에 의해서, 그죠? 보존 등기가 됐다거나, 이건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최초에 보존 등기할 사람 명의로 해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전 등기 받아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그냥 보존 등기 해버렸다 이런 얘기죠. 공유자의 무단 처분, 이런 경우에 원인이 불합치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공유자가 무단 처분했을 땐 자기 지분만큼은 유효입니다. 나중에 공유해서 설명해 드릴 텐데, 예컨대 100평짜리인데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5대5로 공유하고 있는데 갑이 그냥 팔아먹은 겁니다. 다 100평을. 그럴 때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은 매수인 평 입장에서 보면 요 갑은 진짜로 팔 생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50평만큼은 유효입니다. 요 50평이 무효가 된 거지. 그죠? 그래서 지분 범위만큼에서는 유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외우면 되겠죠? 이건 무효고, 요거는 적을 숫자만 써놓으면 되고, 건물 완성 전 보존 등기 이거 무효입니다. 이거 다. 단 여기에서는 요만큼 범위 내에서 유효고, 중간 생략 등기는 중요한데, 요게 왜 그러냐면, 자, 갑이 있고 그 다음에 을한테 넘겼어요. 그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하면 등기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1번 등기가 갑, 그 다음에 2번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을, 3번 매매로 인한 이전 등기 병. 그죠? 이렇게 넘어가야 맞습니다. 그죠? 근데 갑이 이렇게 직접 넘겨주는 겁니다. 중간에 이 사람이 샀고 이 사람은 팔았고,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는 나야 뭐 내 명의로 등기만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갑한테 오든 을한테 오든 상관없어 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렇게 중간에서 생략이 되면 등기가 어떻게 돼요? 1번 갑에서 2번 병 이렇게 딱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을이 사라졌죠? 을이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처벌받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 회피하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는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벌합니다. 근데 그거는 형사적인 처벌 얘기고, 민사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서 일단 민사적으로는 무효로 보기가, 사실 이것도 입법 정책의 문제이긴 한데 무효로 봐버릴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 하기엔 좀 그렇다 이거지.
그래서 일단 유효는 유효해요. 하지만 처벌은 받아요. 이거. 자, 직접 경료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어쨌든 이 사람한테 등기 넘어가는 거는 유효는 유효입니다. 얘는 처벌받자요. 자, 그 다음에 진정 명의 회복. 이거는 등기가 불법 말소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 현재 등기 명의인이 면을 상대로 말소 등기, 이전 등기를 다 할 수 있다. 이건데,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 명의로 지금 내 땅인데 엉뚱한 사람 명의로 등기돼 있을 때 당신 거를 말소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말소하라고. 진정한 권리자가. 원래 이게 원칙입니다. 말소하라고 하는 게. 그죠? 이거 네 거 아니니까 내 땅이잖아. 그러니까 너 이거 잘못된 등기 말소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나한테 넘겨. 이것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건 판례가 인정해 준 겁니다. 이거는. 판례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진정한 권리자가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무효등기의 유용은 이거 뭐냐면 제일 대표적인 게 저당이에요. 저당.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의뢰하는 사람한테 1억을 빌립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다가 1억짜리 근저당을 해요. 자, 그러면은 자 피담보 채권액 1억 해서 채권자는 을 해가지고 해놨어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존속기간 이렇게 기재해놨다고 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갑이 한 8월 1일쯤에 1억을 다 갚아버렸어요. 싹 갚았습니다. 모든 채무를 다 갚았어요. 그러면 이거 말소하면 돼요. 그쵸? 근데 말소하기 전에 그죠? 이미 갚았는데 한 8월 15일쯤에 다시 1억을 빌리는 겁니다. 을한테. 대신 날짜는 그냥 12월 31일까지.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이거는 어쨌든 다 소멸이 됐으니까 이거 말소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저당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죠? 1억 뭐 8월 뭐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그죠? 이렇게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러면 비용도 계속 들고 뭐 복잡하고 그러니까 죽은 등기를 되살리는 거죠. 이게 무효등기의 유용이에요. 이미 돈을 다 갚아서 끝난 겁니다. 그죠? 변제가 됐기 때문에 그죠? 이 담보권의 부정성으로 인해서 피담보 채권이 소멸되면 이 저당권 등기는 말소되든 안 되든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효력이 없어진 거를 아직 찍찍 안 걷으니까 아직 진짜로 기재가 이렇게 말소되기 전이니까 요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서. 그죠? 그거를 인정해 줄 거냐? 이것도 대법원이 인정 안 해주면 땡이에요. 근데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거 무조건 인정해 줄 필요가 있는 거냐? 아니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대법관인데 깐깐한 대법관이야. 나는 철두철미한 절차의 적법성과 내용의 진실성에 따라서만 판결을 할 거야. 이러면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너는 돈 다 갚았잖아. 그러니까 8월 1일자에 이거 말소시키고 그 다음에 8월 12일자에 다시 등기해야지. 이게 맞죠? 그쵸? 이러면 일반 시민들의 생활이 돈도 많이 들고 소송경제상 좀 힘들고 막 그러니까 원래는 안 되는데 인정해 준 거예요. 이거. 원래 엄밀하게 따지면은 안 되는데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없어야 돼요. 중간에 제3자가 깨어 있으면 그 사람의 권리를 헤쳐가면서까지 당사자들의 이런 유용을 인정해 줄 수는 없어요. 그쵸? 원래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효등기의 유용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럴 필요가 없어. 인정 안 해줘도 되는 거. 하지만 당사자들의 소송경제상 이익 때문에 그냥 법원이 허용해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제3자들, 다른 사람의 권리를 헤쳐가면서까지 인정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제3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안 된다. 그리고 이런 것도 시험에 가끔 났는데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용하는 건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똑같은 구조고 똑같은 평수고 똑같은 층이고 재질도 똑같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도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책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동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